자, 이렇게 높아지는 대출 문턱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상황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가계부채 증가율이 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겠는데, 네. 17년 이후에 사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좀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와서는 이게 급격하게 상승했거든요. 아무래도 200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돈풀기가 좀 많이 됐었고 또 최저금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쫓아가겠다는 심리가 많다 보니까 빚을 내서 이제는 자산을 좀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 증가율로 본다 그러면 21년도 2분기에는요 이게 10.3%까지 이제 오르게 됩니다. 네. 이런 빠르게 부분이 올랐군요. 사실 실물 경기 대비해서 우리가 자산에 본다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네. 정부 당국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이제 정부 당국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니까 당장 대출이 필요한 이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네. 올해 안에 대출을 좀 미리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가수요가 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아까 모니터링에서 나왔지만은 내년도 1월부터 이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미리 좀 대출을 받아주자라는 이제 심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수요가 좀 발생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에는 이제는 내가 1금융권에서 DSR 때문에 걸린다 그러면 이 금융권 물론 규제 대책도 나왔지만 그래도 좀 낫거든요. 이 금융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지금 시장에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제2금융권이나 카드론도 이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소득이적인 서민들, 특히 이제 청년들로부터 이제 큰 타격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우려스러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실수요자 보호 대책도 이제 내놨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전세 대출에 원하는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사실 이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이거든요. 이거를 막겠다 하다가 이제 시장의 큰 반발로서 이거 다시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전세 대출은 원활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집단 대출도 문제였는데 집단 대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걸 하겠다라고 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수요자 중심의 차주 중심으로 해서 예외 조항을 좀 뒀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혼, 장례, 수술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은 좀 예외 조항을 둬서 필요한 만큼 좀 해주겠다라고 이제 같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실수요자 보호 대책도 이번에 이제 같이 나온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도 이 대책만으로도 부족한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혹여 불법 사금융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그렇죠. 드리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 아니면 신용 점수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 정도로 신용 대출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대출이 막히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금융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리가 거의 뭐 6%, 7%, 뭐 1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또 어떤 금융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게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대출을 받고 싶어도 지금 현재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법 사금융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은 미등록 불법 사금융채 평균 이자율이 46.4%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이고, 네. 법정 이자보다 뭐 2배 이상 점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또한 어려우신 차주 중심으로 더 어렵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면도 있는데 어쨌든 내년 1월부터 이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지 않습니까? 네네. 자,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한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담보대출을 내가 받을 계획이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좀 줄여놓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대출은 미리 좀 상환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하겠다. 또 시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좀 대출, 그러니까 그렇죠. 계약이 돼 있는 상태라면 잔금을 좀 땡긴다든지, 그래서 미리 좀 받아두는 것도 시장에서는 어떤 방법론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대출 문턱이 높아지니까 또 자금 조달이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부동산을 사려는 심리도 좀 둔화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집값도 좀 떨어질까요? 사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영끌, B2 이런 거 막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그렇죠. 이제 보관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네. 과연 이게 시장에서 먹힐까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좀 먹힐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무주택 세대주의 중심으로 갭 투자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는 안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억제 측은 되더라도 공급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예. 시장의 공급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아파트 값, 집값을 잡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정부의 목표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고 그 위험성을 좀 줄여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례적으로 플랜 B까지 언급했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이제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렇게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플랜 B 가동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상환 능력을 원칙적으로 끼워놓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세 자금을 이제 받고 나서 내가 만약에 대출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세 자금의 원금을 DSR에 포함시키는 이런 방안도 사실 나왔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원래부터 전세 자금도 이제 DSR에 포함돼서 추가 대출 때 껴넣는 방법. 마지막으로 보증 비율을 좀 인하해서 나오는 금액이 좀 적게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이번에 같이 나왔고 또 한 가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높아졌을 때를 가정해서 이런 스트레스 DRS 도입이 유력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예. 있는데 정부는 하지만 이거는 플랜 B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한꺼번에 도입한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추가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 가계빚을 이제는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요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또 대출이 2달 동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